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자, 북한이 또다시 엄포를 놓았습니다.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우리 정부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인질로 억류되는 사태에 대비한 회의였다고 하네요. 자, 남과 북은 이렇게 마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충돌이 벌어질지 모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남북 긴장에 아무리 면역돼 있다 하더라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일상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항구적 평화가 담보되지 않은 조건부의 일상인 것이죠. 통일 이전에 항구적 평화체제라도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간절하지만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틈은 오히려 더 벌어지는 모양새이니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가 오늘 오전 11시에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4.3의 아픈 현실을 그린 독립영화죠. 이 지슬이 전국적으로 5만 명의 누적 관객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더구나 대선 때 4.3을 국가 추모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을 한 바로 이 사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제주 4.3 연구소의 김창후 소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자, 우리 이 방송을 젊은 분들이 참 많이 들으시는데 4.3 사건은 4.3 사건은 참으로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65년이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그 사건의 진상이 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간략히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 4.3 특별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 특별법에서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특정하기보다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간략히 하면 이게 이제 1948년에 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50총선이 열리는데 이거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47년 3월 1일 날 제주도에서 첫 발포 사건이 나고 인명이 희생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이 계속되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미군정에서는 계속 진상 규명은 안 하고 탄압만 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민 전부를 다 그 어떤 범법자 비슷하게 몰아가고 빨갱이 비슷하게 몰아가는 그런 속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5.10 선거하고 맞물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중첩되면서 48년 4월 3일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제주 4.3 결국은 희생자 그러니까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하면 15,000명이 넘는 도저히 지금 신고된 것이 15,000명이죠. 그 특별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상조사 했을 때는 3만 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3만 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아직 신고를 한 사람은 15,000명 정도인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지 이것도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계속 밝혀야 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4.3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진상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이 예. 진상조사 결과 나타난 게 15,000명이고. 예, 그렇죠? 아니죠. 2000년에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서요. 정부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네네, 그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장이 지금 서울시장 하시는 박원순 시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2003년에. 예.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활동이 됐어요. 예. 그래서 2003년에 정부 이름에 4.3 진상규명 보고서라는 게 나왔죠. 네네. 여기 보고서에는 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예. 실제로 그 특별부에 따라서 실행자 신고를 받잖아요. 예. 예, 신고를 받는 데에는 15,000명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됐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3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보수 인사들 같은 경우는 4.3 사건은 공산폭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거를 안 하고 단지 달라진 건 있어요. 네. 이 4.3 특별법이 2000년에 생기기 이전에는 무조건 빨갱이들 그 섬에서 빨갱이들이 일으킨 사건이고 그에 따라서 도민이 희생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4.3 그 특별법이 발효되고 진상보고서가 나오면서 쭉 보니까 네. 아무래도 희생자가 그 3만 명 추정 희생자 중에 85% 저는 더 나가서 95% 이상을 다 그 우리 군경이 토벌대회에서 희생된 걸로 보거든요. 예. 이런 정부의 보고서가 나오니까 딱 인정한 거 하나는 토벌 과정이 지나쳤다. 그건 인정을 하고 있나요? 예, 그거 하나만 얘기해요. 그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그거 사람들 죽이고 뭐하고 학살하고 한 건 다 정당한데, 좀 지나쳤다. 요거 하나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보수 인사들이 공산폭동으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잖아요. 이때 예, 그러면서 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 일단 주도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도를 하면서 발표한 그 여러 가지 그 성명서나 이런 거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 일단 남로당이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냥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남로당이고요. 예. 제주도민 전부가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한 28만 명이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네. 그 28만 명이 다 공산당이고 제주도 전부가 빨갱이 섬 아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그 특별법에도 4.3 사건을 47년 3월 1일 경찰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이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든 간에 그런 그 과정도 있고 그런 4.3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토벌대하고 이 남로당 간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얘기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조항에도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제주도 전체로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을 제주도 전부가 일으킨 사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건의 발단은 1948년 4월 3일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47년 3월 1일 사건이죠. 이미 그때 주민을 상대로 발포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사건의 발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발단이고 4.3이 시작이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고 접수된 것만 희생자가 15,000명이고 추정 수치는 지금 3만 명이 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희생자 규모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제주도 인구 28만 명이 3만 명이라는 건 그게 진짜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보 4.3 사건의 진상은 사실은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해서 이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건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건 그러니까 바로 오늘 열린 이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의 지금 슬로건이 뭐냐면
예.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 추념일 지정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부터. 예, 그렇죠. 지금 이게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슬로건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그렇죠.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 2003년 10월 31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4.3 사건에 예.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까지 했어요. 예, 제주도 와서 직접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안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그게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보수층, 보수정부, 보수당, 이 보수적인 정당 뭐 이런 게 다 연관이 되면서 네. 지금 2003년에 정부 이름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그 진상조사 보고서는 우리가 한국전쟁을 전후한 이 8년 미군정 이승만 대통령 이 시기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53년에 휴전이 되잖아요. 예. 이 8년 동안에 한국 참 문제가 많은 질곡의 현대사 속에서 네. 정부 이름으로 보고서 만든 거는 그거밖에 우리 제주도밖에 없거든요. 예.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2003년에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 보고서가 여기 밖에도 없고 그런 데에도 일단은 그쪽 보수층에서는 그 보고서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보수층 경호회라든지 군대에 계셨던 고위층에서는 별단 그 성우회 분들, 네. 그리고 보수적인 종교 그런 층 같은 데서는 계속 처음부터 특별법이 법에 대한 무효 신청에서부터 네. 진상조사 보고서가 저 문제가 있다. 네. 또 억울한 희생자라고 국가에서 선정하면 희생자 선정에 문제 있다는 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 그 문제 제기가 그냥 말로만 제기하는 게 아니고 법정 소송까지도 계속 한 10대 건을 냈었어요. 그 우익 측에서. 예. 근데 그 10대 건이나 된 그 우익 측의 소송이 사실 저희들은 특별법에 따라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조사를 하고 희생자 선정을 쭉 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 소송을 제기한 우익 측이 이긴 소송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계속 저희들이 소송이나 모든 법적 정당성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네. 문제는 그거 같아요. 우리 사회의 그 보수와 진보이 나누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예.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이 4.3에도 그것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결국은 그러면 이 보수 우익 인사들의 반대 때문에 국가 이 추념일로 지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선거 때 저희들 제주에 와서 대선 공약으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저도 깜짝 놀란 말이에요. 4.3 완전 해결이에요. 4.3 해결도 아니고 완전 해결이에요. 예. 이 완전이라는 말은 우리 쉽사리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4.3 완전 뜻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 지난주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세미나 할 때 발표하면서 여러 층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4.3을 완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 근데 답은 다양한데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완전 해결하면 다 해야죠. 예. 그런 얘기에서부터 어떤 분은 국가 추념일 지정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유족분들은 가장 아쉬운 게 그 배보상 문제예요. 금전적인 거. 예. 그냥 어려웠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 희생되고 친척 희생되고 그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물질적인 피해 때문에 어려웠을 거니까 유족들은 제일 많이 바라는 게 일단은 배보상 문제가 있어요. 예, 배상과 그런 보상. 건데 또 그래서 또 새누리당에 물어봤을 때는 새누리당은 국가추념이라고 딱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거 완전까지 내걸었으면은 다른 건 못해도 국가추념일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작을 대통령이 4월 3일날 위령제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냐. 그래서 건의도 하고 이게 건의가 각종 유족회에서도 기자회견하면서 성명서를 중앙 대통령에게 보냈고요. 예. 도의회도 그렇고 심지어 반대 민주당에서도 그런 성명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참석해달라는 것은 대통령 참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국가 기념일을 일단 인정해주고 하나씩 뭔가 제주도에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있잖아요, 사실. 예,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소장님. 예. 박근혜 예. 대통령이 대선 때 제주도에 와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을 했을 때 예, 그래갖고 새누리당에 다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완전한 해결이 무엇을 완전이란 뜻이 뭐냐고. 무엇을 뜻하느냐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는 국가 그 추념일로 지정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냥 지역 새누리당은 사실 제주도가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내일 삼선했잖아요. 예. 그 영향도 사실은 4.3 그게 참 크다고 저희 제주도에서는 얘기해요. 예, 맞아요. 예, 제주도 새누리당에서는 중앙당에 항상 그거 얘기하죠. 4.3 문제에 대해서는 잘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중앙에 얘기할 때 하는 논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힘이 없는 거를 표현하는 말로 제주도는 1% 얘기해요. 이 말 들어보셨죠? 예. 제주도 힘이 우리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도 1%, 경제력도 1%, 정치력도 1%. 그냥 1% 만족시키기보다는 새누리당 중앙에서는 나머지 99% 만족시키는 게 더 이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주도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중앙에서는 지방 새누리당은 속이 타지만은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중앙당에서는 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 추념일 지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바꾸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 법적으로 하는 거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 명의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굳이 국회를 거치지 않는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위령제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의사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의사에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대통령 대신 총리가 오시면서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지금 북한하고 좀 복잡하고 좀 상황이 매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 외로 제주도에 와서 위령제에 참가했더라고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제 입장에서도 바라는 게 정말 앞으로 임기 동안 4번이 더 남았잖아요. 예. 4번이 더 남았으니까 4번 중에 한 번은 와주시고 그리고 국가 추념일에서부터 몇 가지 제주도에서 공약한 4.3에 대한 거는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그게 참 만만치 않다는 게 지난 MB 정권 5년 동안 MB도 그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제주도 와서 4.3 평화공원 참배도 했고 참배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도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이 위령제 날에 예. 그래요. 한 번도 안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머지 4번 동안에 한 번은 꼭 오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국회가 어렵다면 대통령령으로라도 대통령 정말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완전 해결하겠다 했으면은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그 세미나 하면서 발표했던 것 중에 국가 추념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약해요. 그것만 상징적으로 지정하면 뭐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그 4.3을 하면서 4.3 평화재단이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만들어졌는데 4.3 문제를 앞으로 전담할 그 예산이 정부에서 해마다 20억을 보내와요. 이게 옛날 논리로 얘기하면 옛날 재단 재단 기금으로 500억을 조성해달라 제주도에서도 일부 마련해 가겠다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되면서 500억 만들기는 힘드니까 1년 이자가 한 20억이 되니까 정부에서 20억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이 참 작잖아요. 그 재단 운영이라는 게 재단 직원 월급에서부터 재단 모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족들 의료비 보조하고 예. 생활보조금 좀 내고 하다 보면 1년에 12, 3억이 나가버려요. 어허. 그런데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석 달 동안 추가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받았어요. 예.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2만 7천 명이나 또 신고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숫자들이 원래 그 심사에서 정당한 유족으로 판정이 돼버리면 네.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내년부터는 이 사람들 의료비 생활보조비가 추가돼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억 재단에 오는 20억 갖고는 유족들 지금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재단 운영은 아예 염두도 못 낼 이런 처지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기왕 추념일 약속도 해주시고 예. 그 유족들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유족들 그 생활보조금 의료비 그리고 위령제 지내는 이것이 국가 추념일이 되면 정부에서 맡을 거니까 요 정도만이라도 정부에 전담부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주면은 정말 그 제주도에서는 그 이상 대통령이 약속한 그 완전이란 말에서 더 요구를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요구사항이 트라우마 센터가 건립돼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 소장님께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신 걸 보면 트라우마 센터 건립은 꿈도 못 꿀 상황이네요. 꿈도 못 꾸죠. 그래요. 근데 그 문제로 놔두고 지금 트라우마 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그만큼 지금 아직도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그렇죠. 지금 작년 7월 달에 5.18 쪽은 5.18 트라우마 센터가 광주에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전부터도 몇 년 전부터도 저희들도 계속 트라우마 센터 얘기는 했어요. 예. 우리가 더 역사도 길고 그러니까 마을명은 그 희생자나 그 유족들한테 그 생긴 트라우마는 더 기간이 긴 거잖아요. 예. 길고 더 많은 사람이 치유돼야 될 대상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센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중앙 그 센터 5.18 쪽도 보면은 다 주관하는 행자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5.18 쪽은 대개 보건사회부 쪽 그쪽하고 지방재정 쪽에서 왔는데 저희들도 그런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가용할 트라우마 센터로 해서 가용할 그런 예산들이 정부 이 부처 여기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잘 묶어내서 한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지금 집권당이 새누리당이잖아요. 예. 집권당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따져볼 때는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4.3 사건이 진행이 될 때 그 끔찍했던 경험을 겪은 경험 아닙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소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혹시 그때 그 끔찍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혹시 이렇게 면담이나 면접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어요? 자주 만나서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 당시 경험자 희생자들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그걸 녹취해서 자료로 만들고 그거를 일반에게 알리고 하는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저희들 그 연구소 제1차 목적이. 지금 여기서 모든 사례를 다 이제 말씀할 수는 없고 어차피 시간상. 근데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지 좀 사례가 있으면 좀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소장님? 지난 몇 년 전에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학살되는 현장에 계셨어요. 학살되는 현장인데 기관총으로 군인들이 쏘고 그 위에 휘발유까지 뿌려서 학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 남자분인데 그분 따님이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는 멀쩡하대요. 그러다가 술이라도 한 잔 딱 들어가면 길을 가다가 전봇대만 보면 그냥 돌변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저 군인 죽여야 한대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세간이 남아나질 않았대요. 그냥 술만 한 잔 들어가면 정신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다 저 군인이 온다 경찰이 온다 해서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트라우마 정도에서 가장 중증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증인데 그런 분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 그 5.18 쪽 트라우마 그 세미나 할 때 가봤는데 미국 전문가분들을 오셨더라고요. 그 세미나 자리에. 그래서 질문한 적도 있는데 사실 5.18보다는 우리가 체험 누적 기간이 2배가 돼요. 우리는 원래 65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광주는 이제 30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30몇 년, 그냥 그쪽 미국 쪽 트라우마 센터는 주로 각국에서 그 피난민들, 망명자들, 정치적 박해받은 사람들을 주로 집단적으로 치유해요. 그런 경우에서 우리 같이 60년 이상 된 분도 치유해 본 적 있냐 했더니 없대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가능할 것 같은가 해서 물어봤더니 참 어려울 것 같지만 그건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 치유 과정도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시에 끔찍한 경험을 갖고 가신 분들 그다음에 그 또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게 계속 고통인 상태인데 그렇죠. 이게 뭐 국가 추념일을 지정을 하건 이래봤자 사실은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최소한의 조치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지 않다. 바로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좀 답답하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성격을 좀 달리하고 사삼을 달리 보고 오지만 달리 보는 건 단지 이 사삼을 이데올로기만 보려니까 그래요. 저희들은 그 진상보고서 2003년에 나온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진상조사 보고서 자체도 이데올로기적인 면으로 보는 게 없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보수 집권 여당 쪽에서나 이런 게 보수층에 계신 분들도 조금 뭐 하더라도 정말 이젠 우리가 그 사삼을 진상규명하면서 모토가 뭐였는고 서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화해하고 상생하자였거든요.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로 가자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인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제주도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난 그 과거사 5년 기간으로 해서 과거사법에 따라서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전국 비슷한 사건 쪽 조사하면서 했잖아요. 거기는 하다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끝마친 데도 있지만 그냥 덮어버린 데가 많아요. 아직 손도 못 댄 사건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해방 전국에서 그 해방 8년 동안 한국전쟁 전후에서 해방 8년사에 대한 이 과거사 진상규명이 참 심각하고 우선은 저희들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가 조금만 한 발 양보해서 화해하고 상생하면 못할 거 없다고 봐요. 근데 아직도 무조건 그 과거에 생각했던 무조건 빨갱이 제주 사람 전체가 빨갱이 아니거든요. 그냥 다 그런 식으로만 아직도 생각하니까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우리 사회의 저변층에 남고 그리고 지금 북한 문제 생겼을 때도 계속 서로 이쪽 저쪽이 갈등이 오는 원인이 다 여기 있다고 봅니다. 조그만 아무리 보수층이든 진보층이든 양쪽 다 마찬가지 한 발 양보하고 화해하고 상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정 코너 순서를 이번 주에 한해서 바꿨습니다. 이 황상민 교수님의 이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이 황상민의 그는 왜 이걸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오늘 이 수요일로 하루 요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은 전화로 연결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황상민 교수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얼굴을 배우니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화로 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깝깝하죠. 네. 아무리 저 얼굴이 좀 못생겼더라도 아니요. 직접 보는 게 아니요. 제가 지금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배우니 네. 이 교수님의 이 용안이 네. 못생긴 얼굴도 너무 반갑고 너무 정겹고 그렇죠. 좋습니다. 예. 아무튼 전화 통화하느라고 진짜 애먹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교수님도 그런데. 진짜 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자, 오늘 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였다가 스스로 사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분. 네.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또 이제 기고문을 하나 올렸다가 이게 이제 국내에서 논란이 됐는데 네. 오늘 이 이야기부터 아마 그러니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워싱턴 포스트지에 김종훈 씨가 기고한 게 국내에서 논란이 됐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논란이 된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스파이로 받고 국내에서 네. 이제 당신의 부인을 어떤 뭐 성매매 알선하는 사람처럼 어떤가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네요. 미국의 스파이고 부인을 성매매 알선 업자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쓸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관용적인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김종훈 씨 이야기는 그게 부당한 마녀 사냥이었다라는 거고. 대한민국에는 온갖 종류의 마녀 사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저도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김종훈 씨가 15살인가 이제 이민 갔고 14살요. 14살에.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문화라든지 정서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잘 알죠. 14살 수준 정도로 알죠. 대개는 이민을 갈 때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상태는 네. 이민을 가는 그 나이에 고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렇죠. 인식과 정서가. 그렇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70년대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을 보는 것이 70년대의 사고로 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당시 70년대의 문화적인 것 또 가족적인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형태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심리가 이런 거 비슷한 겁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중2 때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네. 그럼 제가 고향을 떠올리면 사실은 제가 살던 그때의 그렇죠. 모습. 그때의 멘탈리티, 그대로 그때의 그게, 정서, 그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쉽게 하죠. 그렇죠. 고향을 떠올리면 그때의 풍경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향 이웃 사람들도 당시 그때의 파편적인 어떤 그런 영상들이 먼저 네. 떠오르는. 그렇죠. 동일한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민을 가거나 또 다른 문화로 이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네. 자기가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그 심리 상태로 마치 동결됐는데 프라전된 상태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14살에 이민을 갔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인으로 어떤 그 살고자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김종훈 씨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조국인 한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질문이 자신의 조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저는 본인이 그렇게 썼거든. 본인이 그렇게 썼다. 예. 조국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을 했으면 그건 뭐가 되죠? 혹시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쓴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사실 왜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글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가 미국 시민이다라는 것을 미국 시민이지만은 본인의 보통 미국 애들이 표현하는 헤리티지 본인의 조상이 왔던 나라에 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기여를 하려고 했다. 그것의 행위를 본인 나름대로 정당하기 위해서 그 기고를 쓰지 않았을까. 그럼 미국인들을 상대로 썼다라고 봐야 되는 거래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미국인들에게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한국에서 한국 관리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미국을 배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렇죠. 나는 미국이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다. 라는 것을 다시 재천명하고 그런 그 부분에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글로서 표현을 하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알았던 한국, 내가 14살 때 떠났던 그 못 살고 그 후진이었던 그 나라는 지금 돈 좀 벌었긴 하지만은 여전히 후진인 상태는
이 면할 수 없다. 어허. 앞으로 잘 되려면 좀 이 기본적인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언까지 어허. 아주 진짜 부모의 나라, 예. 부모가 낳았던 본인의 뭐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 이 기고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건데 바로 이제 그 사퇴한 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김종은 씨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 같은 외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인 나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김종은 씨가 바라본 한국은 참 멀리 있는 나라구나. 뭔가 그리고 자기가 한국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사회, 국가 내지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조망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종은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다가왔고 바라봤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김종은 씨에게 이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다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본인이 김종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김종은 씨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바로 그 질문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왜 그러면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 수락을 했느냐? 그 질문부터 차라리 먼저 던졌어야 돼요. 기자가 물어봤을 때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종은 씨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예. 기자가 물었을 때 도전 예. 이 나름대로 이 조국에 대한 헌신 이런 이야기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예.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 헌신이라는 단어가 예. 조응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 뭐든지 갖다 붙이면 다 되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바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네. 도전적인 마음 그다음에 조국에 대한 헌신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자기가 장관직을 수락한 이유를 네. 저는 거기서 제가 너무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전과 헌신이 과연 이게 조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조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 그래요? 아니 도전도 하고 예. 헌신도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요. 그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네. 저는 그 말에 의미를 그렇게 붙이는 김정배 선생이 참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에 과도한 의미를 붙이시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요. 그거보다는 더 네. 다시 던져서 네. 어떤 사람이 14살에 이 나라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성공했어요. 네, 그 이민 간 나라에서 성공했어요. 예. 자, 성공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살아요. 예. 그런데 그냥 그 나라에서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예.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서 이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살게 돼서 돈을 잘 벌고 나름대로 성공하면 어떤 심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대한민국에서 네. 당신이 미국에서 성공했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당신의 그 능력을 이 한국에 와서 한번 발휘를 해주세요. 그리고 네. 당신한테 장관이라는 높은 자리를 줄게요. 예. 그럴 때 예. 만약 김종배 씨가 그 상황이 있다면 예. 김종배 씨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예. 뭐 미국에서 성공을 했지만은 한국 상황을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내가 한국에 가서 장관을 한다고 해서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가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까 것이 정상일까요? 와, 나를 장관으로 시켜준데 내가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장관을 내가 못 살겠다고 떠나버린 그 나라에서 나를 불려주는구나. 역시 미국은 좋은 나라야. 그리고 내가 그 후진국인 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성공했던 거를 한번 다시 재현해보린다. 이 생각이 들까요? 저는 후자 쪽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 사람이 그래서 덥석 그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상 와가지고 장관을 해보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장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장관이 사실 말이 좋아서 장관이지 거의 폰만 잡고 이 사람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래서 안 되는데요.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이 상황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래서 안 돼요. 그럼 이 나라는 대체 되는 게 뭐가 있냐? 윗분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던지겠죠. 네. 그래서 던지고 갔어요. 그래서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장관을 덥석 물었던 게 순진했던 것 같아. 저는 그 사람이 장관을 수락했다고 할 때, 오 마이 갓. 이분이 진짜 이 한국에서 못 살고 미국에서 성공했는데 그 미국 사회에서 당신이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욕심 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한국 사회에 가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민 넌 그 안타까운 심리였구나. 내한테 좀 물어나 보지.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혹시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까요? 내가 명문대를 나왔어요. 아주 엘리트로 명문대를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좀 그 가난하고 공부 그러니까 기회 없고 이런 애들은 한번 그러니까 나의 지식을 전수해주고 가르쳐 보겠노라 했는데 애들이 말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막 하고 열받아갖고 애씨 나 안 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김종배 씨 그렇게 질문한 김종배 씨 혹시 명문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안 나왔죠? 네. 그다음에 애들 가르쳐 보신 적 있으세요? 꼭 청소년들? 아니 뭐 청소년이든 대학생 수준 정도 되는 애들. 대학생 수준 정도는 그걸 가르칠 때 애들이 말 잘 듣던가요? 저 경우 잘 듣는데. 본인이 명문대도 안 나왔는데 네. 본인이 강의를 했는데 이야기를 잘 듣는다. 네. 그러면 본인이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해석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럼요. 그런데 예.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 아니 명문대를 넣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추리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이런 거예요. 자, 교수님 말씀대로 김정은 씨의 뇌리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14살 때의 한국의 모습, 그러니까 후진국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자기는 세계 인류 국가인 미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자 거기서 성공했다는 건요. 예. 돈 좀 벌었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 씨 본인이 김정은 씨 본인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 좀 해주라 했을 때 왔을 때 그러면 사실 그게 헌신이라는 마음보다는 베품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뭐 헌신이든 베품이든 저는 각자 다 좋을 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정확하게 질문하는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김정은 씨의 어떤 심리를 이야기를 해줄 때 한 가지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그분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짓이다. 왜요? 왜 그러냐? 예. 그 사람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나름대로 그 사람의 심리를 아는 건 저는 중요한 일인데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미국에 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런데 진짜 김정은 씨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심리가 아니라 김정은 씨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해요. 좋습니다. 특히 김정은 씨처럼 이 미국에서 이 교육을 받고 또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을 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소위 말하는 해외 인재, 뭐 동포 인재를 불러오면 그 동포들이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이 사회의 지도청의 심리. 이거를 사실은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그 지도층이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 바로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어떻게 들어가실래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데 상당한 역점을 뒀습니다. 조각을 할 때. 그러면서 이른바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 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뒀고 그 적임자로 김종은 씨를 낙점을 해서 이제 불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한다면 뭔가 선진적인 사고와 선진적인 어떤 정보와 거기서 좀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근데 그게 국내에는 없다.
그래서 김종은 씨를 불러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한민국은 상당히 후진적이고 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또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람을 불러오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믿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제가 지적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MB 대통령이 실제로 이 금융업에 종사하셨던 거 아시죠? 그 금융업에 종사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진금융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겠다. 그럼 그 선진금융기법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뛰어난 인물, 인재. 그 인재를 내가 영입해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그 김모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회사를 했는데 그 김모 씨가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엄청난 사기를 쳤죠. 그리고 그 사기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이 이명박 씨가 같이 열심히 했는데 선진금융기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항상 던져봐요. 그 질문을. 저는 금융업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은 김경준 씨가 한 거는 아주 전형적인 이 투자자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사기치는 방법이지 전혀 선진금융기법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선진금융기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하나의 척도로해서 다른 무엇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인간사와 관련된 거는 각각의 로컬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효과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지 절대적인 선진금융기법 또는 선진기법, 선진적인 사고 이런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마치 산 너머 파랑새가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사고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지도자분들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할 때 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아직도 이 선진국 또는 선진기법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오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창조, 과학부 이러면 갑자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살지도 않았던 미국에서 성공했던 그 사람을 딱 불러와가지고 뭔가 일을 맡기면 잘할 거라고 믿는 거. 상당히 놀라운 후진적인 사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비하도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꼭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라고 보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지도청의 사고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 때는 마치 뭔가 수입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해외에 많은 인재들을 불러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MB정부 때도 사실 아예 외국인을 장관으로 영입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죠. 있죠. 그리고 무슨 공사 사장에는 외국인 이 사장도 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양한 인재들을 불러서 각기 적재적소에 쓴다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뭔가 일을 맡기면 잘 될 거다. 또 명문대를 놓은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잘할 거다. 하는 사고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용인술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우리
그거는 사실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전에 한국 축구가 참 잘 못했을 때 네. 우리는 외국 감독을 불러와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어요. 맞습니다. 예.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뭐 4강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걸핏하면 뭐 한국의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외국에 뭐 잘 나가는 교육 전문가를 불러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뭐 카이스트가 뭐 세계 최고의 뭐 이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외국의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를 불러온다. 뭐 MIT 교수를 불러온다. 그러면 이 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사고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는 거를 아주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 히딩크처럼 그런 좋은 결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선한표 총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패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실패 케이스고 그렇죠. 선한표 총장 전에 예. 스탠포드에서 물리학 노벨상을 받으신 분을 모셔왔다가 그분은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잘렸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노벨상 과학자도 그냥 잘라버리는 훌륭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구나.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다. 문제가 명확할 때는 예를 들면 월드컵 결승 못 올라가거든요. 결승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주 분명하게 정의된 문제예요. 그리고 월드컵 결승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신한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주겠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몇 년 동안 이 기간 안에 결승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과제에서 명확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투입하는 거는 외국인을 불러오든 뭘 하든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에서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거는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바로 그래요. 그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제가 뭐냐 도대체. 그렇죠. 새누리당 안에서도 얘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청와대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오늘 뉴스 보니까 조만간 답변한대요. 조만간. 조만간요? 아마 그 답변하면 전부 다 뒤로 넘어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장담할게요. 저 핵심인데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창조 경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왜 대통령한테 그거를 물으세요? 대통령은 그냥 폼을 잡고 있고 밑에 있는 애들이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신이 생각하는 이 창조 경제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여기 조금 부족하니 요걸 또 더 집어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시는 사람들이 잘 정리를 해줘야지. 아니 대통령이 뭘 다 안다고 그거를 감히 대통령한테 창조 경제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보좌진까지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념이 없고 기본적으로 또 이 바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는 명확한 판단과 또 미래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데려와서 하면은 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김종훈 씨를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웃어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냥 미국의 그 수많은 외국인 중에서 그렇지만은 미국 국적.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니까 그 이민자 중에서 뭐 몇천억 돈 번 사람 뭐 김종훈 씨 한두 명이겠어요? 많겠죠. 많아요. 그런데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덜컥 그 사람을 한 나라의 장관으로 쓰겠다라는 그 발상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수준이에요? 그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마치 대한민국이 1950년이나 60년대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퇴행적 사고네요, 그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또 내일 신문에 나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김정배 씨가 그 표현을 썼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주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사고다, 발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 김정은 씨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었다면 네. 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장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 혁신적인 사고를 해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그 장관의 역할과 저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을 한다면 저를 뭐 청와대 내에서 미래기획 수석이나 뭐 그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이 관료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그렇죠. 최소한의 이 정부 조직이거나 관료 사회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도 어떤 사람이 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너 장관해라 그러면 그거는 내게 적합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김정은 씨가 그 제안을 덥석 받았다는 것은 관료 조직이나 사회나 정치 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그러니까 이분이 기술자였고 엔지니어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연구소 소장시켜주는 그 사고로 이 국가 운영을 보는 그 수준이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사태의 변부터 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까지 쭉 일관되는 한국 정치권, 그다음에 관료 문화, 그다음에 그래서 언론 환경이나 이제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아주 날선 그 발언을 한 것도 모르고 뭘 모르고 왔다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완전히 한국 사회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예. 그분이 성공한 다음에 한국 사회에 여러 번 1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면서 항상 이 구경꾼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어허. 멘트를 날리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왜 저걸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분에 대한 이 하나의 기록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면 서울시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몇백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뭐 성과는 거의 없었다. 몇 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었다. 그거를 보면서 그렇지 성과가 있을 리가 없지. 이 대한민국의 눈먼 정부 돈 받아 먹었는데 그걸 그 사람이 가져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분 입장에서는 한국의 빌딩도 사고 뭐 땅도 샀든지 뭐 산 걸 보면 이 나라를 당신의 나름대로 이 은퇴 후에 전진 기지로 생각하는 그 정도 사고는 했겠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돈이 있고 미국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좀 더 대우해 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신이 이 나라에 오면 그냥 영웅처럼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yes sir 하면서 따라줄 거라고 착각을 했구나.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당신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그런 경험은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실제로 뭐 서울시와 그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수백억의 돈을 받아서 성과를 냈느냐면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런 분들을 보고 전형적인 먹튀 심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해석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먹튀 수준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그 정도의 이 인재 등용 내지는 인재를 선발해서 쓰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사기를 친 사람보다 사기를 당한 인간이 더 멍청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은 아닐까 이 생각도 이제 드는데 그 생각을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요직을 맡고 인사 검증을 했을 때 쭉 나타나는 그 면면을 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진짜 한 자리 차지하고 윗사람 사기치기에는 참 좋은 정부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라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생각이 없고 뭔가 좋은 방법을 가진 이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제발
해외에 있는 어떤 인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예. 그 생각은 제발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심리학자로서 제가 던지는 항상 마지막 제언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어떤 기술적인 문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문제가 명확한 거라면 우리가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런 뛰어난 인재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찾아올 수 있어요. 과학 실험실이나 이런 경우 그렇죠. 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그것도 그렇죠. 가능해요. 예. 그렇지만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토대를 두고 그렇죠. 또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작동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거는 일단 문제 자체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도 각각의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방식, 관점, 네. 뷰에 따라서 네. 너무나 동일한 문제가 너무나 다르게 보여져요. 아. 제가 김연아가 교생실습 나간 거를 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김연아가 교생실습 나간 게 왜 쇼냐? 이러면서 저를 비난을 했을 때 제가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니, 교생실습을 처음 나간 사람이 처음 나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마치 교생실습 끝날 때 하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걸 그걸 쇼라고 그러지.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교생실습을 한다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실제로 저는 그때 김연아 선수를 디스하거나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훌륭한 선수가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사실 그런 기대까지를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욕심이기도 해요. 또 다음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면 얼마나 좋겠까 그런 기대까지 제가 했는데 사실은 그건 지나친 기대지만은 그래도 저 선수가 이 광고 한다고 난리치고 돈 버는데 저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술 광고까지 넣는 그거는 우리의 영웅을 너무 욕되게 하는 건데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네. 그리고 그걸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는 대학에서 제대로 우리의 스포츠 영웅을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요즘같이 생각하는 김연아 선수를 디스하다니 감히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교수님은 디스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연아 선수를 아끼는 마음이었죠. 그렇죠. 네.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한 사람은 디스했다고 그러고 정작 말을 한 사람은 내가 김연아를 얼마나 아끼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저는 이 세계 챔피언 거기 나와가지고 우승을 하는 걸 보고 야 내가 그 한마디 한 걸 진짜 잘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김연아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연습했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욕을 하면서도 인간들이 지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예. 실제로 예.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를 보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막연히 뭐 정답을 가진 누군가를 가지고 오면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특히 미래를 준비하고 예. 또 기존의 사고와 틀에서 벗어나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창조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모두가 각기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생각들을 던져냈을 때 그걸 잘 버물려 가지고 마치 비빔밥처럼 새로운 형태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핵심인데 네. 마치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가진 사람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그거는 미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창조는커녕 기존에 있는 것도 쪽박을 깨기 쉬운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신토부리가 꼭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거를 꼭 신토부리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가져온 것도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는 네. 그걸 그대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이 토양에 맞게 그렇죠. 변형시키고 그렇죠. 변화된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형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그 외국에서 온
이 농산물이 스스로 변화시키고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사회가 예. 이 사회에 있는 우리가 그 그렇죠. 사람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거 알죠? 강남에서 귤이 강북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 탱자가 된다. 탱자가 되는 거예요. 예. 김정은 씨는 예. 한국에 와가 탱자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탱자를 가지고 예. 자기가 미국에 가서 씹어보니까 진짜 썬 거예요. 그래 예. 써다. 그리고 그냥 쓴 마음으로 그냥 음. 탱자 씹다가 써면 레몬이나 씹고 있으면 될 것이지. 왜? 왜 대한민국이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건 저가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 계신 그분도 예. 썬 탱자는 없을 테고 예. 레몬을 씹으면서 왜 그 강남의 귤을 우리는 제대로 예. 귤로 못 먹냐라고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단을 치거나 국민들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예, 맞아요. 강남에서는 귤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오면 탱자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제발 이해를 하세요. 예. 그게 제가 대한민국 모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발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씨 같은 그 인재를 왜 우리가 못 쓰냐. 그분은 미국에서 인재였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는 순간 예. 또 다른 인재가 되게 그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말하는 인재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축구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는 너무나 펄펄 날았는데 다른 팀에 가면은 오히려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인의 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워크도 중요한 거고 포메이션에 이제 적응해 들어가고 녹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랬을 때 만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분이든지 간에 네. 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예. 그런 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시지 마시고요. 미래,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창조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 다양한 생각들이 몇 가지 각기 다른 모습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될 때 예.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보이는 미래를 명확하게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뭔지를 아. 알면 예. 그것만 딱 정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소위 말하는 가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인물을 정할 때는 바로 그것을 먼저 고려했어야 되는데 재밌게도 미래 창조 과학분과 이거에 대한 수장을 뽑을 때 우리 박근혜 당선자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돈 많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심리로 대략적으로 주위에 보니까 없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끌고 왔는데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이 진짜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돈 많은 여자가 김정배 씨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장관하러 안 와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인재를 찾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멋진 영웅이 우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사람을 택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이 이 일을 가장 잘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갑자기 강남의 귤을 그냥 강북에 딱 심으면 강남에 있던 귤이 강북에 와가지고 오렌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 그건 얼마나 무지한 사고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건. 네, 그 내일 신문에 김종배 박근혜 대통령은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가 나오겠네요. 근데 어리석었다라는 것은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어 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아무튼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뵈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예. 아무튼 좀 여독을 좀 푸셔야 될 텐데
여독이라는 거 뭐 저한테 뭐 독이라도 줬나요? 좀 썰렁한 왜 이렇게 건데. 까칠하세요 지금? 좀 까칠한 거 없는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창후 소장께서 이 4.3 사건을 제발 이데올로기로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공감합니다. 이 제주 4.3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적게는 15,000명, 최대 3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숫자의 민간인들이 모두 빨갱이이겠습니까? 결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아주 단순한 상식, 원리만 생각을 해도 제발 이데올로기로 보지 말아달라는 김창후 소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